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택 문 앞에서 생중계를 한 매체를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가나전이 열립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이강인 선수 투입 가능성까지 벤투호의 필승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공격수 황희찬의 결장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다친 핵심 수비수 김민재의 출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 뒤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붉은 악마는 비 예보와 관계없이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조사에 난항이 우려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주말 휴가로 2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위중증 환자는 9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루과이와 비겨서 승점 1점을 확보한 우리 태극 전사들 오늘 밤 10시 물러설 수 없는 승부입니다.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반드시 이겨야 16강 진출이 유리해지는데요.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는 출전 여부가 오늘 컨디션을 보고 결정된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답게 경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나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은 경계했습니다. 또 가나가 3백으로 나올지 4백으로 나올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술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나는 스위스와의 평가전과 포르투갈전에서 3백과 4백, 5백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결장했던 황희찬 선수는 가나전에서도 결장합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에서 빠졌다가 경기 전날 훈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는 경기 당일 회복 여부에 따라 출전이 결정됩니다. Minje we will decide tomorrow. You just recover today, and tomorrow in the morning we will decide if he is going to start the game or not. 황인범 선수는 가나가 피지컬이 좋지만 우리는 조직력으로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루과이전에서는 경기력으로 희망을 준 만큼 2차전에서는 승리로 기쁨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대팀을 괴롭히기 위해 상대가 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그것대로 표현을 잘 해준다면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경기 때 저희가 국민분들께 경기력으로 희망을 드렸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결과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대표팀. 모든 준비를 마친 벤투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가나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에서는 월드컵 거리 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에서는요, 우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고가 됐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나면 찬 바람과 함께 첫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영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월드컵 16강을 위한 중요한 고비라고 합니다. 이번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예보됐지만 남부보다는 중부에 더 강한 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후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빗줄기가 더 굵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밤 8시와 9시 사이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거리 응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의나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기온은 15도 정도로 낮진 않지만 바람 탓에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따뜻한 복장도 필요합니다. 반면 가나와의 2차전이 예정된 카타르는 현재 시각이 오전 7시쯤인데요. 날씨는 맑지만 기온은 벌써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4시에도 28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였는데 이번 비로 계절이 바로 한겨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그치겠는데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경찰이 오늘 가나전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경찰관 316명과 기동대 14개 부대, 특공대 32명을 거리 응원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 3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행사장 질서 유지와 테러 대비를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죽음의 조 최고의 빅매치로 꼽혔던 독일과 스페인의 대결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코스타리카에게 져서 2조에서 16강에 갈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독일이 소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스페인 모라타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필크루크가 동점골을 터뜨려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Both teams actually did a very good job today, so I think result is fair and still a chance for both teams to advance into the next round. 일본은 코스타리카의 일격을 당해 0대1로 졌습니다. 죽음의 조로 불리는 2조의 16강 주인공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1승 1무를 거둔 스페인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2, 3위, 독일이 4위로 16강 티켓을 놓고 최종전까지 경쟁하게 됐습니다. 36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캐나다는 67초 만에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는 무려 4골을 쏟아부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I mean, it's disappointing that we lost the game, but it's still good to see that we scored a goal and it was a beauty goal to start the game.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 모로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승리를 축하하던 모로코 팬들은 차량을 불태우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스타리카에 0대1로 진 일본 관중들이 승리한 독일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장을 청소해서 피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피파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본 관중들의 사진을 올리고 승패와 관계없이 언제나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팬들은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걸려고 시도하다 제지당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경기 결과를 신통하게 맞추는 동물들이 재미를 더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사상 첫 중동 월드컵답게 점쟁이 낙타가 등장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의 보도를 보면 예언으로 유명한 낙타 커밀라가 지난 21일 열린 에콰도르와 카타르의 개막전에서 에콰도르의 승리를 예언했는데요. 두 국가의 깃발을 꽂아둔 채 커밀라의 선택을 기다렸더니
에콰도르 쪽으로 걸어간 겁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개최국 무패 전통을 깨고 카타르를 2대0으로 격파했죠. 커밀라는 영국과 이란전의 승패도 맞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컵 쪽집게 동물의 원조,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등장한 점쟁이 파울이었습니다. 파울은 스페인의 우승 예측을 포함해서 8번의 경기 결과를 모두 맞췄는데요. 문어 도사로도 불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고양이 아킬레스가 묘한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의 2경기, 그리고 모로코와 이란전, 브라질과 코스타리카전까지 조별리그 4경기 결과를 다 맞춰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서는 인간 문어로 주목받는 BBC 해설위원 크리스 서튼의 예측도 눈길을 끄는데요. 서튼은 지난 23일 일본과 독일의 1차전을 앞두고 일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대1로 패할 거라면서 점수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서튼 위원은 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첫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예측했었는데요. 한국이 점유율로 경기에서는 우위를 보이겠지만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득점은 달랐지만 무승부라는 결과가 적중해서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서튼은 기분 좋은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우리 대표팀과 가나의 경기에서 1대0 한국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오늘 밤 서튼의 예측이 신통하게도 적중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전을 앞둔 황인범 선수의 포부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경기 때 저희가 국민분들께 경기력으로 희망을 드렸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결과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가나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승부인데요. 벤토의 전략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아까 크리스 서트 축구 해설가 1대0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우리 해설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 서튼이 예. 1라운드는 기가 막히게 적중률을 높였어요. 그런데 네. 2라운드에서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 예측이 다 빗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제 별명이 고장난 시계거든요.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그래도 2번은 맞잖아요. 예. 네. 그래서 월드컵 우승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번 월드컵 성적 이 두 가지는 이번 월드컵에서 꼭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우루과이전을 잘 치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경기들까지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네. 것만큼 우루과이전 잘 치렀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경기 우리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또 선수들 얘기대로 두 번째 경기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혹시 점수까지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전반에 일찍 골이 터지면은 우리 대표팀이 의외로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3골 이상을 한 경기에서 넣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이르게 득점이 나온다면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도 한 반 섞여 있고요. 네. 전망도 한 50% 섞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나와 우리나라 역대 전적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와 우리나라는 A매치에서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해서 평가전들이 있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와의 경기에서 진 경기도 있고 또 승리한 경기가 3번 정도 있습니다. 3번의 승리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11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2014년 그리고 2018년 평가전에서는 또 크게 졌어요. 최근 성적이 좋지 않네요. 최근 성적은 근데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우리가 평가전을 가졌던 것이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가나와는 최근에 싸워보진 않았고 그렇지만 대표팀 상대 전적은 거의
박빙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가나도 그렇고 지금 무승부를 하게 된다면 둘 다에게 모두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 2차전은 두 팀 모두가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우리도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가나가 16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1승 재물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중세시대 고대 사회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재물이란 표현인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나와의 경기는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더라도 그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와의 경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졌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의 경기에서까지 지면은 16강 진출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 지더라도 상대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3차전에서 16강의 희망을 계속 열고 싸울 수가 있지만 가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두 팀은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이기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골 결정력에서 승부가 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지금 피파 랭킹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피파 랭킹으로만 보면 우리가 28위, 그리고 가나가 61위입니다. 피파 랭킹만 보면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주고 상대에게는 위협감을 줍니다. 전술적인 옵션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 대표팀의 무기인데요. 가나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골대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넓은 뒷공간을 폭발적인 스피드로 파고들어서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거죠. 우루과이가 우리랑 상대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신경이 쓰여서 전담 수비수를 붙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신경을 썼거든요. 가나가 과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지만 우리와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모험수를 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나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전체 조직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비 역시도 새롭게 구성된 선수들로 조합을 맞추다 보니까 조직이 지난 포르투갈전에서도 그리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가나는 분명히 신경이 쓰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주목이 되는데 우루과이전에서는 이제 교체 출격을 했는데 이번 경기 때는 어떻게 쓸까요? 아마 지난 경기와 유사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옵션 중에 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가 경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강인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커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경기를 크게 리드하고 있어서 뒤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쩌면 이강인 선수는 오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경기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또 우리가 경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수들이 또 코칭 스태프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풀고 가느냐에 따라서 출전 여부는 결정이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 두 가지 여쭤볼게요. 공격수 황희찬 선수 결장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요.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는 부상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 때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 우리가 경기 운영을 했던 걸 돌아보면 우리는 그전만큼 우루과이를 상대로 밀어붙이질 못했어요. 그런 만큼 현재 우리 대표팀 전력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느 선수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요. 그렇군요. 김민재 선수가 스스로 뒤쪽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고 수비와 공격을 오가면서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입니다만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계속 회복에 전념하면서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출전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 살펴봤고 지금 상대팀 전력 보면 공격 핵심 아이유 있잖아요. 지금 가나 손흥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안드레 아이유 선수는 카타르 알사드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나 대표팀 선수 가운데 A매치를 가장 많이 뛰었고요. 100경기 넘게 111경기인가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득점도 했고 그리고 월드컵에 이번은 세 번째 출전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른 선수들보다는 대표팀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훨씬 더 강한 선수예요. 예. 그래서 가나현 대표팀을 봤을 때는 대회 직전에 갑작스럽게 가나를 선택하면서 가나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네. 있고 이중 국적 혹은 다른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가나 대표팀에 들어온 선수도 많거든요. 그런 선수를 한데 모아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아유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선수가 젊었을 때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는 역동성이라든가 또 폭발적인 스피드 이런 것들은 내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르투갈전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팀에 나가면 잘하는 또 애국자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냐키 윌리엄스라든가 모하메드 쿠두스라든가 여러 선수들을 잘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아유 같은 선수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지난 경기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루과이를 꽁꽁 봉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가나와의 경기도 선수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나라는 팀을 어떻게 틀어막느냐에 우리가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경기도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한국 가나전 주심입니다. 이 주심 앤서니 테일러요. 이 과거에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킨 적이 있었다면서요? 첼시전이었죠.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디거 선수와 이제 몸싸움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발길질 동작을 이 보복성 행위로 간주해서 퇴장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아마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심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물론 심판은 좋은 평가를 받는 심판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테일러 주심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지나치게 휘슬을 아끼면서 경기를 과열시키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팬들이 선호하지 않는 심판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반칙을 아예 안 부는 게 아니라 퇴장 자주 주고 페널티 선언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판정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근데 국제대회에 나가면은 판정의 기조는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경험도 많은 심판이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있었던 유로 2020에서 또 주심을 성공리에 잘 봤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지난 경기를 살펴봤을 때는 흥분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될 동작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수들보다는 가나 선수들이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네,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우리가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쁘게만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오늘 경기 전망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함께 오를 나라가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예.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와 경기를 하는데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을 잡게 되면은 H조는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승점 3점, 우루과이도 승점 4점, 우리도 승점 4점이 되거든요. 네. 우리의 그러네요. 마지막 상대가 예. 이제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가나와의 경기 잘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랑 경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오늘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예. 호날두 선수도 응원하고 포르투갈도 응원하고 네. 우루과이를 꼭 잡아주기를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 2시간, 네. 딱 2시간만큼은 한방 한뜻이 돼서 포르투갈을 또 응원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우리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유리한 상황이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있을 가나전 전망해봤습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류 차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동차와 철강, 정유업계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포항 철강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은 전국에서 물동량이 5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곳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화물연대 포항 지역본부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노조원들이 도로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 운송에 나서야 할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포항 지역은 전국에서 5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철강 제품이 전국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인데요.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또 세아제강 등은 제품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아직 버틸 여력이 남았지만 중소업체들은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생산이 중단되고 자금 운용마저 어려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산업계 전반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 생산은 거의 멈췄고 연쇄 충격으로 건설 현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멘트협회와 건설협회 등은 오늘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신차 탁송이 중단돼 직원이 생산된 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는 상황이고 정유사를 드나드는 유조차도 멈춰 주유소 기름 공급도 끊길 판입니다. 항만물류도 대부분 막혀 있는데요.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오늘 오후 군수송 차량 5대를 투입해 긴급 화물 수송에 나섭니다. 경찰은 비조합원 운송 방해, 또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지난 25일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곳 주변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를 막아 세우고 운전자에게 욕설 등을 한 노조원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철강산업단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처럼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노조 간 첫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전국 피해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2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평택 당진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운반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내일부터는 전국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공사 현장에 차질이 생길 걸로 전망됩니다. 전국 450여 개 공장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은 파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유업계도 비상입니다. SK나 GS 등 4대 정유사 차량 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인데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이번 주 초가 지나면 일선 주유소에선 공급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화물차를 이용한 제품 출하가 사실상 막혀 있어 평소의 10% 정도만 철도와 해상으로 제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운송료 보장, 이 안전 운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쟁점입니다. 이 교섭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노조 간 첫 교섭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화물연대 노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광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등편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차주에게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화물연대 노조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철강제와 자동차, 위험물, 사료, 택배 등 5개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선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를 향한 강경한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오늘 오전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화물연대 노조 측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교섭 자리에서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시작된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들어갈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 30분쯤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내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였는데 현재 총리가 순방 일정으로 출국해 부재 중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문제는 노측 불법 행위든 사측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에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됐는데요. 이 교섭을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 심의 예고를 공표한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을 한꺼번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내려진다면 지난 2004년 당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업무 개시 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간다면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파업 책임을 두고서 어떤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업무 개시 명령까지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기조에 맞춰 불법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법 파업은 더 이상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레미콘 업계 관계자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공만 그래서 이 뭐 노동계만 그냥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관련 노동 이슈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조 방탄법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부터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 면담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 다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할 시점이라며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로도 이어졌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와도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야당의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사회적 경제 3법 등 추가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다시 부르며 막바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이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번 주 주요 피해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될 전망이라고요? 네,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1차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다수 두 차례씩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정도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수본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압수품 분석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자도 밝힐 계획입니다.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미진하다고 지적받아온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별도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와 서면 답변 자료를 특수본에 전달했습니다. 감찰팀은 수사 의뢰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특수본이 김 서울청장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공언해오고 이 서울경찰의 수장으로서 기동대 배치 등에 있어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누굴 소환해서 조사합니까? 네, 특수본은 오전 10시부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데 연루된 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석 전 잠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 참사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나흘 전 주재하기로 한 확대 간부 회의를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자리를 떴고 하루 뒤 열린 헬로윈 대비 긴급 대책 회의에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참사 당일에도 현장을 찾지 않은 데다 직후 진행된 여러 차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이 박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소환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실무자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특수본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삭제를 지시하고 이 지시받은 경위와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헬로윈 전 인파 문제를 우려한 용산서의 정보보고서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한 건지 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물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참사와 관련해 이 경찰 현장 책임자인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다시 부르는 등 실무자급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조사가 시작됐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가 없는 걸로 알려지면서 조사에 난항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합동 조사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인은 헬기 추락 원인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잔해의 위치와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헬기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 운영업체 측은 사고 헬기는 여객용이 아니라서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확실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과 함께 탑승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탑승자 5명의 부검과 유전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조종사와 정비사 외에 여성 탑승 2명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헬기 관계자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부검과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공항 항공정보실에 탑승 인원이 2명이라고 보고한 비행 계획과 달리 3명이 더 탑승하게 된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는 대로 미신고 탑승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 때문에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도 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1: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CCTV와 방범초소를 둬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 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은 책임을 다한 것인데 그 위험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 기본권 침해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런 가운데 성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이미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치료 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박병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 감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에도 약 1시간 전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카타르 월드컵 2차전 가나와의 중요한 일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밤사이 비가 확대되겠고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오늘 거리 응원 나오시는 분들은 우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동반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호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14도 선까지 내려가겠고 비가 내리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와 제주도에 최고 80m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4에서 10도가량 오르겠지만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9도, 대구 15도, 광주는 13도로 한낮 기온이 아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 수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강원 산간과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오늘부터 또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택 문 앞에서 생중계를 한 매체를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